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두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파이널 특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파이널 특강은 전기기능사 필기에서 최근에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넣었습니다. 전기이론 40문제, 기기, 설비 각각 40문제, 총 120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꼭 25년 사회시험뿐만이 아니라 26년 1회, 26년 2회,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문제들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문제 함께 풀어보고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꼭 외워야 할 공식들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 내용들 잘 한쪽에 적으시면서 잘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영상 반복하시면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1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도라는 말 나왔어요. 전기 전도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기를 얼마나 잘 통과시키느냐, 얼마나 전기를 잘 흘리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순서대로 메달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전기에서 금, 은, 동은요 각각 전기를 잘 통과하는 크기가 조금은 달라요. 제일 전기를 잘 통과하는 거는요 은이고요.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은, 동이 아니에요. 은, 동, 금이에요. 금이 제일 꼴찌예요. 다만 금은 화학적 변화가 적다는 특징 때문에 전선의 재료로서 특정 PCB라든지 전자회로에서 아주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은, 동, 그리고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딱 지금 보기 보니까 여기와 부합하는 게 몇 번 있습니까? 금방 눈에 보이죠? 맞아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불평등 전작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국부적인 방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큰 전압을 이끌어 나갈 때, 큰 전압이 이렇게 송전선에 걸릴 때 여기서부터 공기 중으로 전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압 방전 현상인데요. 공기 중으로 국부적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코로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2020년부터 해서 잠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막 발병했던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전염병이랑 비슷하기는 하죠. 이름이. 그렇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에서 발생하는 국부적 방전 현상이고요. 그래서 큰 전압이 흐르는 송전선 같은 데 가보면은 띵 하면서 이런 음들이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코로나 손실에 의한 소리가 됩니다. 자, 이런 국부적 방전 현상 코로나라고 합니다. 답 2번이에요. 3번,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라고 하면 전선에 있는 저항은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일단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로 A분의 L 됩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고유한 저항, 고유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건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전선의 면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를 2배로 했다는 거. 최적을 일정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가래떡 생각하면 좋다고 했었죠. 가래떡 여러분 이렇게 길이를 쭉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면적이 홀쭉하게 바뀌게 되죠. 즉 길이가 몇 배가 되었을 때, 길이가 2배가 되었을 때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면적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길이가 2배, 면적 2분의 1배. 그러면 전체 저항은 몇 배? 4배가 증가하죠. 자, 그래서 최적이 일정한데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 그러면 전선의 저항은 몇 배로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이 되죠. 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4, 6, 그 다음에 2.6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4, 6, 2.6이 있으니까 이 전체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보죠. R 토탈이라고 하면서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4와 6짜리가 병렬로 돼 있으니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 한 다음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2.6이에요. 그래서 2.6 된다면 여기 10분의 24 그러면 2.4, 2.6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5옴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 R 토탈이 5옴이니까 5분의, 그런데 걸어준 전압이 여기 10V라고 했으니까 10V 되었을 땐 얘가 2A가 흐르게 되죠. 그럼 이때 4와 6A 4옴과 6옴의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어디로? 4옴으로 흐르는 게 얼마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6옴을 계산식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I0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전체 전류 I 곱하기 4 플러스 6분의 4옴에 흐르는 거 알고 싶으니까 6 계산합니다. I가 이때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10분의 6 하게 되면 0.6인데 2 곱하게 되면 1.2 되겠네요. 1.2A가 흐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계산해보면 답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답 4번입니다. 5번 5옴의 저항 4개, 10옴의 저항 3개, 100옴의 저항 1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얼마큼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일단 5옴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5, 4에 20옴, 그 다음에 10옴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옴, 100옴이 하나 있어요. 그럼 100이죠. 전체 다 합치게 되면 몇 옴이 됩니까? 그러면 150옴이 되겠네요. 합성 저항 얼마? 150옴 놓을 수 있습니다. 답 4번이죠. 6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여기에 외부 저항 4.5를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되는가?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딱 어렵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전력 1.5, 내부 저항 0.2, 전지 10개. 지금 문제는 6번. 기전력,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외부 저항 연결한 거예요. 일단 1.5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여기는 15V가 될 거고요. 0.2짜리가 10개 있으니까 2옴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외부 저항 하나 달았는데 외부 저항이 4.5옴짜리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값 물어봅니다. I값은 R분의 V가 되는 거죠. R분의 V. R값이 4.5, 2 하니까 6.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가 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2.5A 정도 나오나요? 2.3? 2.3A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2.3A입니다. 답은 3번이죠. 7번 같은 저항 4개를 연결할 때 만들 수 있는 합성 저항의 최대는 합성 저항 최소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와 최소의 차이. 자, 최대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10옴짜리가 4개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40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최소는 어떻게 하냐? 모든 저항을 다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10옴짜리가 4개 있으면 얼마? 10 나누기 4 하면은 2.5가 되겠네요. 이 40과 2.5는 몇 배의 관계인가요? 40 나누기 2.5 하면은 몇 배?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16배가 된다. 답은 몇 번?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8번 100W에서 500W를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다. 자, 이 전열기에 9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V에서 500W를 소비하는 그런 전열기, 뭐 다리미 같은 게 있대요. 100V에서 얼마? 500W. 자, 그렇다면은 90V 인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90V 인가했을 때 몇 와트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뭐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석대로 하자면요. P는 R분의 V제곱에서 일단 R값 구해야 되겠죠. R은 P분의 V제곱이 되고요. 그럼 P값 500일 때 전압이 100V라면 제곱은 그러면 우리가 저항값 구할 수가 있겠죠. 만 나누기 500이니까 20 되겠네요. 그렇죠? 25옴짜리 되겠네요. 이 25옴에다가 얼마를 넣었다는 거예요? 90V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25옴짜리다가 20분의 90에 제곱을 가해줬다. 180 하게 되면 얼마? 이거 여기가 아마 405 와트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답은 405가 됩니다. 9번 1kWh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 된다. 이건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0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와 반도체의 저항값과 관계가 옳은 것은 우리가 온도와 저항과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자, 여기를 온도라고 하고요. 이쪽을 저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체는 이러한 형식을 띱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도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몇 번에 나왔습니까? 2번에 나와 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1번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되는가? 열량 하면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식이 있죠. H는 어떻게 됩니까? 열량 나오면요. 0.24에 I제곱에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단위는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0.24에 그런데 I제곱 R 저항과 그리고 전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서는 전력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T 이렇게도 놔도 똑같은 거죠. 0.24 곱하기 P값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3kW고요. 시간은 3600초예요. 3 곱하기 3600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0.24라고 했는데 1줄이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1줄은요 0.24가 아니라 0.239 막 이래요. 그래서 0.239 곱하면은 여기 2580 정도 나올 거예요. 0.24 하면은요, 아마 2592 나올 건데, 이거는 대략 1, 2, 3, 4 보기 중에 2580과 가장 가깝죠. 그래서 답은 2580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을 딱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칼로리 같은 거. 그럴 때는 그냥 비슷한 걸 찾으면 됩니다. 4번이 제일 비슷하죠. 12번,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전기 화학에 쓰이는 거 W는 K, I, T. 여기서 IT라고 하는 건요. K, Q와 같죠? 이거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과 같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3번, 10도씨 5,000g의 물을 4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1kW의 전열기를 쓰면 몇 분이 걸리는가? 단 효율은 80%이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 전열기 같은 문제가 꼭 요즘에 하나씩 나와요. 예를 들어 커피 포트에서 물 끓이는 거,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꼭 기억해야 될 식이죠. 860 PT, 그 다음에 에타, 효율은 C, M의 세타. 이 C는 물의 비율인데 그냥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의 비율은 1이니까. P, 전력, 그 다음에 T, 시간의 단위는 여기서 C입니다. 여기 효율, 그리고 물의 질량, M 몇 리터인지, 세타는 온도 변화예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T 알고 싶으니까 T는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860 P, 그 다음에 에타 분의 M, 그 다음에 세타. 자, 그러면 860 곱하기 P, 지금 몇 와트짜리로, 여기 1kW짜리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효율은 0.8이죠. 분의 몇 리터? 지금 5,000g이라고 하죠. 5리터죠. 온도 변화 10도에서 40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30도만큼 나오죠.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답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답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분으로 주어달래요. 여러분 1시간이 몇 분이에요? 곱하기 60 해야 되죠? 60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60 하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식 구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아마 0.21 이 정도 나올 거예요. 60 곱하면요. 한 13분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13분이에요. 1번이죠. 14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전하 성질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 만약에 플러스 있으면요. 서로 밀어내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서로 잡아 당기게 되죠. 이걸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반발력과 흡인력. 지금 보기에서 쭉 보면 1번에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는 뭐하고? 반발하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반발하다, 아니요. 다른 종류의 전하는 어떻게 돼요? 흡인하죠. 1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몇 번?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15번. 양전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과 음전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이 자유공간에 1m 거리에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롬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F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Q2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이거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1m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1의 제곱분의 Q1, Q2가 각각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35 뉴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잖아요.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됩니까? 양전하, 얘는 양전하라고 했고 이는 음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서로 당기는 힘. 이때는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네요. 답은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죠.
16번 다음 중 전위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위 단위가 아닌 거 1번 볼트 퍼 미터는 전기의 세기입니다. 2번 줄 퍼 쿨롬, 그 다음에 3번 뉴턴미터 퍼 쿨롬, 4번의 볼트 이런 거 다 전위의 단위인데 1번은 전기의 세기에 해당합니다. 1m당 몇 볼트냐 이런 거죠. 17번 공기 중에 플러스 10 마이크로 쿨롬과 20 마이크로 쿨롬을 1m 간격에 놓았을 때 발생되는 정정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똑같지. 여기다가 10,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1.8 나올 겁니다. 18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F는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으로도 나오지만 말로도 많이 나와서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정전 흡입력 F는 전압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어떤 거? 1번. 19번 C1 1, C2 2, C3 2 마이크로 페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요거 1이고요. 요거 1이고. 그럼 2분의 1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2분의 1이죠. 전체 값은.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20번 5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를 1000볼트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커패시터 축적되는 에너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축적되는 에너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 제곱.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CV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서 C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5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여기 1000의 제곱 넣으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1000의 제곱. 계산하면은 2분의 5 되죠. 그러면 얼마? 2.5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2.5가 답입니다. 1번이죠. 21번.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쿨롱 상수에서는 두 가지를 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죠. 여기에서는 단위가 페러드 퍼 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공의 투자율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여기는 헨리 퍼 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페러드 퍼 미터, 여기는 헨리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진공의 투자율 물어봤으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4파이 곱하기 10-7제곱. 근데 진공의 유전율도 물어봅니다. 가끔. 그때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22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M2를 R미터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의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쿨롱의 법칙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뭐에 대한 겁니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지금은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4 파이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자극 M1 M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M1 M2 이렇게 놓는다면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3번에 여기 봉 하나 두 전선이 있대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대요. I, 그 다음에 I.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됩니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런 때 작용하는 힘,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어떤 힘?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하죠. 흡인력이 작용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24번. 자기회로의 길이 L, 단면적 A, 투자율 뮤일 때 자기저항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4번에 일단 전기회로에서랑요. 그 다음에 자기회로에서 두 개의 저항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회로에서는 이렇게 되죠. 로 A분의 L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회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뮤 A분의 L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저항 이야기할 때는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저항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 반비례한다. 자기저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위에 L, 길이는 똑같아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5번. 단위 길이당 권수 10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떤 식을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맨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암페아 턴 퍼 미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암페아랑 턴이랑 곱한 다음에 미터로 나누면 얼마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암페아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10암페아예요. 그 다음에 턴이 얼마입니까? 100회예요. 이거를 뭘로 나눴어요? 미터로 나눴어요. 단위 길이당 1미터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1000 나누기 1 얼마라는 겁니까? 1000이라는 얘기죠. 답 얼마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26번.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전류가 I, 거리가 R미터만큼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개의 세기는 총 우리가 3개가 있어요. 무한장 직선에서는요, H는 2 파이 R 분의 I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요, 2 파이 R 분의 NI. 원형 코일일 때는요, 2R 분의 NI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직선일 때, 무한장 직선 도체일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7번. 자속 밀도. 이 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9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딱 직관적으로 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번 이 문제에서 나온 것들 숫자 위에다 기호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자속 밀도가 있잖아요. 여기 자속 밀도는 기호로 B예요. 그 다음에 길이 20cm잖아요. 길이는 기호가 L이에요. 그 다음에 자장과의 각도는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5A라고 하는 거는 전류죠. 그러면은 힘 F는 이렇게 딱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로 놓을 수 있습니다. B, 자속 밀도 2예요. 전류 5예요. 길이 0.2예요. 그 다음에 사인 90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사인 90은 1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 2 나오나요? 2V? 답은 2 뉴턴이죠. 힘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28번. 자체 인덕턴스가 150mH와 12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이 두 코일 사이에 누수월 자속이 없고 상호 인덕턴스가 90일 때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러분 합성 인덕턴스 식이 이렇게 되죠.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그쵸?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EM인데 여기에서 가동 접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차동이었으면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요.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L1이 얼마라고 했냐면 150이라고 했고요. L2가 얼마라고 했냐면 120이라고 했고요.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가 90이죠. 90 계산할 수 있습니다. 450 나오네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좀 믿으세요. 그래,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아우, 나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만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되게 힘든 거는 그러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계속 가볼게요. 29번. 자체 인덕턴스 0.2 헨리 코일에서 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했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패러데이 법칙에서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인덕턴스 L, 그 다음에 DT분의 D. 지금 여기에서는 전류의 변화이니까 DI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L 값, 인덕턴스가 0.2 헨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0.1초 동안에 1A래요. 0.1초 동안에 1A래요.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2V 되겠네요. 그렇죠? 답 그래서 2V 몇 번인가요? 여기 2번에 해당되겠죠. 30번. 최대값이 110인 사인파 교류 전압이 있다.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최대값이 11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으로 가려면 얼마 곱해줘야 되나요? 0.637 곱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시료값으로 가려면요, 0.707 곱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63.7V보다 한 70V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70V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30번까지 풀어봤는데 빽빽하네요. 잠깐 칠판 한번 지우고 31번부터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전류 I는 3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0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45도 암페아의 시료값은 몇 암페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고조파에서 시료값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 큰 이렇게 어려운 말도 많이 쓰는데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쉽게 푸는지 이것만 여기서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파형 보니까 30 사인 오메가 t래요. 이거 기본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30을 뭘로 나눕니까? 시료값으로 하려면 루트 2로 나누죠? 여기다가 제곱 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40이라고 합니다. 이게 3고조파의 시료값이죠. 최대값이죠. 그럼 이걸 시료값으로 하려면은 역시 루트 2를 나눠서 제곱하죠. 각각 한 다음에 계산하면 결과값, 전체 시료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25 루트 2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32번. I는 1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복소수로 표기하면요. 여기 이제 순식값 자체를 복소수로 표기하게 되면은 I 한 다음에 전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자,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I가,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료값 얘기하는 거니까요. 최대값 10을 시료값으로 계산하면 루트 2로 나눠야 되겠죠. 10을 루트 2로 나누고는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계산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80 나누기 6 하면 30도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6분의 파이, 요 파이 값은 18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0이에요. 30입니다. 각각 30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30도. 30도. 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1번처럼 나올 겁니다. 6.12 마이너스 J 3.5. 33번. V는 1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I는 10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 물어보는데요.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첫 번째 V 전압이라는 건요. 어떤 기준보다 45도 더 빠르대요. 45도. 여기 V 그 다음에 I는요. 어떤 기준보다 몇 도 빠르다고 합니까? 2분의 파이 90도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 90도. 이 어떤 거? I. 그럼 이때 45와 90의 차이는 몇 도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45도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누가 앞섭니까? I.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앞선다. 혹은 전류가 전압보다 4분의 파이만큼 더 빠르다. 이렇게 앞선다. 대답하면 됩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4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앞선다. 답 3번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34번. 임피던스 Z는 8 플러스 J65일 때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덕턴스가 어떻게 됩니까? 컨덕턴스는 보통 저항분의 1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항분의 1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는요. 임피던스를 얘기해 줬어요. 8 플러스 J6이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어드미턴스는요. 임피던스분의 1을 계산하는 겁니다. 8 플러스 J6분의 1 요거를 계산합니다. 그럼 어드미턴스를 구하면요. 아마 0.08? 그쵸? 0.08 마이너스 J 0.0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앞에 0.08인 거 이걸 우리가 실수부라고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거 J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허수부라고 합니다. 실수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허수부를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요 컨덕턴스 물어보는 거니까 임피던스를 역수치한 것의 실수부 0.08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0.08, 4번이죠. 35번. 저항 5옴, 유도 리액턴스 30옴, 용량 리액턴스 18옴인 RLC 직렬 회로에 130V의 교류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5. 자, 이 문제에서 유도 리액턴스가 30, 용량 리액턴스가 18이라고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가 얼마? 30. 용량 리액턴스가 얼마? 18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30이 더 크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 회로는 유도성 회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유도 리액턴스가 훨씬 더 크니까 이 전체 회로는 유도성 성질을 띈다. 전류가 전압보다 더 늦어지는 유도성을 띠게 된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얼마큼이 되느냐? I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죠. 임피던스가 둘 계산하면 리액턴스 10이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아까 5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13이죠. 그렇죠? 13. 전압은 130V. 계산하면 이거 얼마? 10A. 10A의 유도성이다 할 수 있죠. 10A 유도성 얼마? 4번이 됩니다.
36번. RLC 직렬 공진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거. 여기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전류 I가 얼마가 됩니까? 최대가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 답은 얼마? 1번이 됩니다. 37번. 220V 단상 부하 회로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45도 늦은 15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부하의 소비 전력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압이 2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 세터는 45도라고 했고요. 전류가 15A라고 했네요. 그렇죠? 소비 전력 P값 물어보잖아요. P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P는 V,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죠. V가 얼마라고 했냐면 220이에요. 220 곱하기 I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여기 15예요.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45도죠. 그러면 코사인 45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 얼마가 될까요? 2333W가 되겠네요. 답은요. 2번 2333W입니다. 38번. 차단기 전격 용량의 계산식은 무엇인가? 단상회로래요. 단상회로라고 하면은 3상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루트 3은 빼야 돼요. 전류 곱하기 전압한 거, 전격 전압에 전격 차단 전류 곱한 거 몇 번? 3번이 답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답 몇 번? 답 3번이 됩니다. 39번. 교류에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름이 3개 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은요. 그냥 VI. 유효전력은요.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요. VI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지금은 이제 무효전력 계산해야 되겠죠. VI 사인 세타. 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40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비정연파가 뭐죠? 외형 파죠. 파형이 좋은 파형이 아니라 일종의 잡음이 들어간 파형. 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질까요? 1번. 자기 포화 때문에. 3번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4번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2번에 오메 법칙은 관계없어요. 이거는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죠. 답은 2번입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전기 이론 풀어봤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기기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 여러분이 한숨 돌리고 이어서 이제 기기도 40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이 직류기에서 여기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으면 N에서 S극으로 자속을 만들어 주는 애. 얘가 바로 이제 계자죠. 계자의 주 역할은 무엇이냐? 자속 파이를 발생한다. 자속을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가 바로 계자의 주된 역할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자속을 만든다. 2번 계자곤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는 무엇인가? 원래 전기자와 계자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게 있죠. 연결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여자한다고 해서 자여자 방식이라고 하죠. 이 자여자가 또 3개로 나누죠.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권,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분권, 그 다음에 짬뽕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복권입니다. 그래서 직권, 분권, 복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외부에서 여자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하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여자 방식 몇 번에 해당되나요? 4번에 해당합니다. 3번 계자곤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자곤선이 전기자의 병렬로 연결된 거, 아까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것이 바로 분권입니다.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 병렬로 연결되면 분권이죠. 여기서 지금 답은 3번이 되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4번 다음의 정류곡선 중에서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전과 부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과 부후. 전단에서는 과부하일 때, 후단에서는 부족정류일 때. 그래서 전단일 때 전단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과정류일 때. 그리고 후단에서는 부족정류일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발전기를 전격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전압이 253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전격과 그 다음에 무부하 사이에 많이 흔들리느냐, 이 크기를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220이죠.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253이죠. 그래서 220 그 다음에 253 빼기 2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압 변동률 구할 수 있지. 220분의 33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일까요? 한 15% 정도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6번,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회로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전기자 병렬회로수는요, 여기 중권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권이 있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병렬회로수 A인데, 중권일 때는 이 A 병렬회로수가 P 극수와 같게 되고요. 파권일 때는 여기가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이 중권일 때 극수가 얼마큼이 되는가? 병렬회로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얼마가 된다고요? P, 극수와 같게 된다. 극수가 된다. P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몇 번이요? 2번이죠. 극수 P와 같게 된다. 7번. 무부하 상태의 직류 발전기에서 단자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자전압을 조절하는 데는 우리가 계자를 사용해서 단자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계자 저항을 조절한다. 8번. 다음 중 워드 레어너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8번이죠. 워드 레어너드 방식이요. 전압 제어예요. 공급하는 전압을 바꾸는 거거든요. 전압 제어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자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계자를 제어하는데 타여자, 외부에서 오는 계자를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워드 레어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압 제어.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압을 제어한다. 다음에 계자, 자속을 제어한다. 다음에 저항을 제어한다. 세 가지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이 있죠. 이 중에 전압 제어가 가장 광범위한 제어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가장 광범위한 제어. 직류 전동기 제어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주파수 제어. 여기 주파수 제어는요. 교류죠. 그렇죠? 교류, 유도전동기에 해당되는 방법이죠. 4번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무엇인가? 변압기 내부 고장에 사용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하면은 이 세 가지 계정기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차동 계정기, 두 번째는 비율 차동 계정기, 세 번째는 부흐 홀츠 계정기. 차동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고요. 그다음 부홀츠 계정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위치가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한다. 이제 이런 말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맞는 거는 3번 부홀츠 계정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 이것만 맞죠. 답 3번이죠. 11번. 부홀츠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은 좋아요. 이 문제 좋습니다. 어디요?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답 4번이죠. 12번. 다음에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이다.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플러스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게 되면 이게 가극성인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감극성이에요. 2번.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감극성이다. 반대이면요, 가극성이에요.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아요. 우리나라는 감극성입니다. 13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변압기에 1차 권선을 감고요. 2차 권선을 감고요. 2차 측을 단락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해요. 단락시킨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천천히 높입니다. 전압을 천천히 높여서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전압을 잽니다.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해요. 임피던스 전압은 뭐냐? 정상적으로 흐를 때 여기에서 얼마나만큼 소비하게 되느냐, 내부에서 전압가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 여기서 몇 와트만큼 전력을 소비하느냐라고 하면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임피던스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답은 1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일 때 변압기 안에서의 전압 강하, 전압이 다운되는데 그게 얼만큼 될 거냐. 그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14번. 임피던스 강하가 5%,
이런 변압기가 운전 중에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 단락 전류, 그걸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죠. 단락비는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계산합니다. 이제 5%라고 했잖아요. 그럼 5분의 100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20 나올 수 있죠. 2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보다 단락됐을 때의 비율이 20배 더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평소에 흐르는 전류보다 단락됐을 때 20배 더 많이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 변압기의 건수가 8이고 2차 측 전류계의 지지값이 4A일 때 1차 측 배전선로의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1차, 그 다음에 2차 나온다고 하면은 건수비가 8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8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8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몇 암페어래요? 출력 측의 전류가 4암페어래요. 그럼 원래 얼마였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 원래 얼마였겠는데 8배가 하니까 여기 4암페어가 됐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였을까요? 0.5암페어였겠죠. 0.5암페어. 다 몇 번입니까? 0.5암페어. 3번에 해당되죠. 16번. 단상변압기 2대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거. 무슨 결선이 딱 들어가야 됩니까? V결선이죠. V결선. 원래 델타 결선 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긴급 결선 방식은 무슨 결선? V결선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V결선. 17번. YY 결선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차 측도 Y고 2차 측도 Y가 바로 YY 결선 회로가 되는 거죠. YY 결선 회로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전압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있는 상전압과 여기 있는 선간전압의 크기가 루트 3배 차이 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다르죠. 전류는 같죠. 여기 흐르는 상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전류는 상전류, 선전류가 같습니다. 1번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좋아요. 여기 중성점에서 접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상전압, 선간전압이 루트 3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여 고전압이 유리하다? 맞아요. 3번에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대전류에 유리하다? 아니. 전류는 똑같아요. 전류 크기 똑같다고요. 상전류나 선전류나 내내 그 선이 되는 거라.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 다음 중 1차 변전소의 승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결선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Y결선과 델타결선 차이를 잘 봐야 되거든요. Y와 델타를 볼 때 이 델타는 전압 차이가 없어요. 근데 Y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압이 높은 전압, 고전압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저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승합용으로 주로 사용돼요.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저에서 그럼 고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승합용으로. 그럼 뭐가 됩니까? 델타 Y 결선이 되는 거예요. 답은. 델타 Y. 왜냐하면 저에서 고로 가는 거야. 델타 Y. 만약에 강압이다. 그러면 Y 델타가 되겠죠. 지금은 승합 올리는 거니까 저에서 고로 가는 3번 형태가 됩니다. 19번. 2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뭐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2대의 변압기로 V결선에서 삼상 변압하는 경우 이용률을 물어봤잖아요. V결선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용률이고요. 다음에는요. 출력비죠. 이용률 몇 %입니까? 86.6%고요. 출력비는요. 57.7%죠.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지금 이용률 물어보잖아요. 86.6%. 3번이 답입니다. 2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요. 여기 모터가 있다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회전 방향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무거나 두 개 어떻게 합니까? 두 개 크로스 시키죠.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은 회전 자기장이 반대가 되어서 전동기가 거꾸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닥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바꾼다.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죠. 세 개의 단자 중에서 어느 두 개를 바꾼다. 몇 번? 3번이 됩니다. 21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라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죠. 그렇죠? 비례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요 뭐예요? 변하지 않죠.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죠. 최대 토크는 몇 배가 되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의 시점만 바뀌는 거죠. 1번이 잘못된 얘기죠. 1번이 맞는 얘기죠. 22번.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도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을 나타낸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무엇이냐? 출력이 커질수록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 이거 뭐죠?
이게 슬립이죠. 그쵸? 슬립은 4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3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어떤 건가 물어보고 있다. 슬립이라고 하는 거 계산해 볼까요? 슬립은 이렇게 되죠.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슬립이 제일 클 때는 언제예요? 1일 때잖아요. 1일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n이 0일 때. 그래서 n이 0이면 슬립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예요. ns와 n이 같으면요. 슬립은 0이 되는 거고요. n이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n이 속도인데 0이다. 그러면 이건 정지에 있다 이 얘기죠. 정지에 있을 때 슬립이 제일 크죠.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정지에 있다는 말일까요? 4번이 정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동하려고 할 때 이때는 정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가 1200, 회전속도가 1176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은 동기속도가 1200, 회전속도가 1176이죠. 1200분의 1200 곱하기 1176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00분의 얼마예요? 2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5% 나오나요? 0.02? 0.02 됩니다. 퍼센트라면 2%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 주파수 60Hz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극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홀수는 다 해당 없습니다. 홀수는 해당 없어요. 1번에 5극, 3번에 7극 다 해당 없어요. 2번에 6극, 4번에 10극 요것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도전동기의 극수 물어보고 있는데 회전수 1164라고 해요. 이건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1 빼기 슬립에다가 ns죠. 근데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지금 이제 극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극수 p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극수 p는 n분의 1 빼기 슬립에다가 120 곱하기 주파수 F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넣어보죠. 여기 n에다가 1164, 그 다음에 슬립에다가 0.03,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한번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P가 얼마? 딱 6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칠판이 꽉 찼으니까 잠깐 지우고 다시 2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기기기 26번 가겠습니다. 농형 회전자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 농형 회전자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이 회전자 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회전자 축에 홈이 이렇게 조금 삐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구 슬롯,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비뚤어진 홈을 씁니다. 소음을 줄인다? 3번이죠. 27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유도전동기에서 구리손, P, 2, C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구리손인데요.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이래요.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 말 그대로 구리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구리에서 생기는 손실이겠죠. 4번의 1차, 2차 권선의 저항손을 이야기합니다. 저항손이 구리손이에요. 구리에서 동에서 생기는 손실. 28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 장점인 것은 무엇인가? 이 유도전동기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첫 번째는 권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형이 있죠. 농형 유도전동기가요,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하여간 다 대부분 좋아요. 그런데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례추 이용하는 거.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뭐죠? 내가 원하는 순간에 토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크다 이런 장점이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29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단락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전류계라든지 이런 데서 뭘 떼어낼 때 단락한다. 왜 단락하냐라고 하면은 과전압이 유기돼서 코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하는 거 3번에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저렴 파괴 위험의 방지 대답할 수 있죠. 30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이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한번 천천히 이 얘기를 쭉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2차 입력, 출력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월급이랑 비교해서 설명 자료가 있어요. 여기 2차 입력을 P2라고 하고요. 이쪽을 P out
C라고 하고요. 이쪽을 P2C 2차 동선이라고 해볼게요. 2차 동선은 P2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출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P0라고 하는 것은요. Pout은 P2에다가 뭘 뺀 거예요? 여기 P2C를 뺀 거죠. P2C를 뺀 거죠. 이 얘기는 P2C가 P2에다가 슬립 곱한 거니까 1 빼기 슬립에다가 P2를 곱한 것과 또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되느냐? P2분의 P0, Pout 되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 1 빼기 슬립과도 또 같죠. 이거는 또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이것과 또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효율이 다 나왔는데 효율이 나온 것과 관련 없는 거 2번 P2분의 P2C 이거는 슬립을 구하는 거죠. 슬립은 P2분의 P2C거든요. 그래서 2번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31번 동기전동기의 부하각 로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공급전압 V와 역기전압 E와의 위상각을 이야기한다. 답 1번이 해당합니다. 32번 6극 36슬롯 3상 동기발전기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다. 매극 매상당 슬롯스 여기 매극 그 다음에 매상당 슬롯수를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슬롯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 매극 그 다음에 매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슬롯이 지금 얼마입니까? 36슬롯이죠? 그러면은 36 매극이 얼마입니까? 6극이고요. 그 다음에 매상은요 3상이에요. 매극 6극 그 다음에 매극 3상 6, 3, 18 36 나누기 18 하면 2 나오겠네요. 그렇죠? 매극 매상당 슬롯은 2개씩이다. 답 2번입니다. 33번 동기기의 전기자의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단절권이냐 아니면 전절권이냐 집중권이냐 아니면 분포권이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절권을 쓰지 않고 단절권을 쓰죠. 왜냐하면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중권을 쓰지 않고 분포권을 사용하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사용되지 않는 거 4번 전절권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4번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전압을 V, 유도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면 한 상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한 상의 출력은요. XS분의 E, V에 그 다음에 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금 딱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는데 답은 1번으로 해당합니다. 35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전류가 앞설 때죠.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표, 전기자 반작용 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 하고 여기 V, I, 그 다음에 판 위에다가 감자, 판 위에 감자, 아래 증자, 자, 여기 발전기, 여기 이제 전동기 이렇게 해당합니다. 지금 발전기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설 때 바로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3, 4분면. 여기는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설 때고요.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까? 증자작용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답 4번이죠. 36번.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지금 2번, 3번, 4번에 SCR, GTO, 그 다음에 트라이액 다 있는데 1번에 SCS, 이거는 다 3단자인데 1번 SCS는 4단자에 속합니다. 4단자. 그래서 1번 해당이 없어요. 37번. 다음 중 SCR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죠. SCR의 기호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SCR이죠. 얘가 에노드, 캐소드, 얘가 이제 게이트. 이렇게 해당할 수 있겠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답. 그러면 몇 번? 2번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예. 1번은 뭐죠? 1번은 이거는 다이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다이오드, 4번은 제너 다이오드를 얘기합니다. 38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무엇인가? 자기가 껐다 켰다 이런 게 가능한 거. 이런 소자를 우리가 GTO라고 합니다. 자기가 켰다 껐다 가능한 것을 자기 소호라고 하거든요.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는 GTO입니다. 39번. 이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볼트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류 평균값 1.17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39번에 우리가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네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상이랑 그 다음에 삼상이랑
그 다음에 반파와 그 다음에 전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상 반파는요, 입력한 거에 0.45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는 0.9가 출력이 되고, 삼상 반파는 1.17,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이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17이 출력되는 경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17이 출력되는 경우 뭐예요? 삼상 반파일 때죠. 삼상 반파일 때 입력된 전압에 1.17배가 출력되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17 돼 있는 거는 삼상 반파 40번.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반대로 갈 때는 저지하고 단자는 3개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SCR. 역으로 갈 때는 반대죠. A에서 K로 갈 때는 도통하지만 K에서 A로는 못 가죠. 이때는 역저지고요. 단자 하나, 둘, 셋,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단자 3개. 3단자,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는 SCR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힘드시죠? 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겁니다. 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0% 여기 있는 거를 다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하면은 한 5학기 정도 됩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정도의 과정이 이 전기 기능사 사실은 이 문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완벽히 이해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진짜 책을 천천히 하나씩 다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죠.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전기기능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모든 책, 5학기 동안 배우는 책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좀 수학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뭐 기초 수학 정도면 조금만 하면 좋은데 근데 뭐 우리가 너무 막 두꺼운 책, 옛날에 막 우리 중학교 때 수학책 내가 이거 마스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집합 공부하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덮어서 더 강해지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는 전기 설비 총 4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장 형식이고 그런데 여기는 좀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말씀드리고 문제지를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속도감 있게 많이 말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울 수 있으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 열화해서 절연성 안 좋아지죠. 자, 이 도체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허용 전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어떤 전선이 20A까지 전류를 흘릴 수 있다면 20A가 허용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A보다 더 많은 전류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거는 20A까지인 거죠. 그 이상은 더 흘릴 수는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허용 전류. 2번, 5개용 비닐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아웃도어 와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O하고 W로 나타냅니다. 아웃도어 와이어, 비닐 와이어. 그래서 우리가 OW로 나타냅니다. 3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의 세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선과 전선이 이렇게 겹칠 때 몇 퍼센트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기계적 강도죠. 기계적 강도는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 유지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20% 이상 감소하지 말 것,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강도는 80% 이상 유지합니다. 4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해설 보면은 슬리브를 이용한 접속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넣은 다음에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입니다. 이때 2번 이상 꼬우게 됩니다. 쥐꼬리 접속도 몇 번 이상 꼬아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2번에서 3번 정도 꼬아야 된다. 전선의 접속이 좀 최근에 문제가 있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용 공구가 무엇인가? 굵은 전선 절단할 때 뭐 굵은 볼트 같은 거 절단할 때 쓰는 거 클리퍼라고 있죠. 클리퍼. 벤치랑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렛대 원리로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 클리퍼라고 합니다.
6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 손상 방지라고 했잖아요. 금속관의 경우에는 보통 끝면이 엄청 거칠거든요, 여기. 그래서 끝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를 이렇게 씌웁니다. 또 동그란 이렇게 링을 돌려서 끼웁니다. 이걸 우리가 부싱이라고 합니다. 부싱을 끼워줍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되죠. 7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절연전선 피복 벗길 때는요,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를 이용하면 피복을 벗길 수 있습니다. 8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주에서 전선이 지나갈 때 완금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딱 핀처럼 꼽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떠받드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주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걸 우리가 피내자라고 합니다. 피내자. 다음 몇 번? 1번이죠. 9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가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인가? 구멍이 너무 클 때 링 리듀서를 사용합니다. 일종의 와셔 같은 겁니다. 10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인가? 자, 문제에서 지금 접착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선관을 서로 접속하는데 끼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배관을 꽂는다. 이렇게 꽂을 때 양쪽에다 꽂으면 얼마큼까지 들어가는가? 요 들어가는 깊이가 접착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조금만 넣어도 되겠죠. 0.8배죠. 근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2배까지 깊이 넣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죠. 11번, 전선관 공사 시 전선의 접속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 내부에 전선을 접속했다. 여러분, 전선 접속할 때요. 전선관에서는 어때요? 전선관 내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관이라 하더라도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덕트 다 안 돼요. 오로지 박스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인트 박스 같은 데서는 가능하죠. 안 돼요, 이거. 전선관 박스 안에서는 안 됩니다. 전선관 안에서는 안 돼요. 근데 1번은 금속관 안에서 했대요. 안 된다고요. 2번, 합성수지관 안에서 했대요. 안 된다고요. 4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 했대요. 안 된다고요. 3번, 금속 몰드 공사에서 조인트 박스 내부에 쥐꼬리 접속했다. 이거는 괜찮죠. 왜냐면 박스 안에서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쥐꼬리 접속 같은 거 박스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만 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1, 2, 4번은요. 12번. 합성수지관 한 분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 합성수지관은 4미터고요. 다음에 금속관은요. 금속관은 3.6m가 됩니다. 합성수지관 4m, 금속관은 3.6m. 여기는 합성수지관이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13번.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전선관 규격이 아닌 것은 후광전선관 규격 어떻게 됩니까? 16mm, 22mm, 28mm, 36mm, 42, 54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일 끝나는 거는 104로 끝나죠. 그렇죠? 104. 104로 끝나게 됩니다.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3번에 100은 없습니다. 100은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14번. 후광전선관의 규격 중에서 가장 큰 거 104요. 그렇죠? 15번. 금속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형제 옆면으로 붙일 때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15번에는 지지점이라는 거 하는 게 나오네요. 얼마 사이 간격으로 서로 붙여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지지점이라고 하죠. 합성수지관은 몇 미터입니까? 이거는요. 1.5m. 다음에 금속관 얼마요? 2m. 다음에 금속 덕트 얼마입니까? 3m. 가요전선관 1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라이팅 덕트 2m 이렇게 쭉 가야죠. 애자 2m 이런 거죠. 지금 옆면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 3m가 됩니다. 덕트. 16번. 곡률 반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 알루미늄 피복 또는 연필을 갖는 케이블의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에서 되는가? 이거 여러분 별표 좀 하나 해놓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곡률 반지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형식은 곡률 반지름 6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파형되면은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가요전선관일 때는요, 3배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유롭게 되면은요, 이제 케이블일 때 단심일 때 몇 배냐라고 하면 이거 8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12배짜리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 연필을 갖는 케이블일 때, 이때
알루미늄 피복 또는 연필을 갖는 케이블일 때 내측 반경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가장 법이 힘들어요. 12배까지 커져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저고압 가공전선에서 케이블이 설하는 경우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 조가용 선에 행거로 해야 되는가? 22 스퀘어 이상의 행거로 설치한다. 이때 행거와 행거의 간격은요, 50cm가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18번.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하는 저압 옥랩에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최고 사용전압이 몇 볼트인가? 무대에 나오면은요. 사용전압 물어볼 때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대 나올 때는 몇 볼트? 400볼트. 그 다음에 화약 저장하는 곳이다. 이때는 얼마예요? 300볼트. 전기 울타리 그럼 얼마예요? 250볼트. 이렇게 되죠. 저기는 무대는 400볼트입니다. 19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랩에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폭발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금속관,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입니다. 금속관, MI 케이블,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 금속관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금속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20번. 화약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볼까요? 1번. 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V 이하로 한다? 아니요. 300V예요. 화약은. 1번 잘못된 얘기예요. 2번. 전기 기계 기구는 개방형으로 한다? 아니요. 화약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전폐형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3번. 케이블을 전기 기계 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3번. 자, 4번. 백열전등 및 형광등을 포함한 전기설은 일절 금지된다? 아니요. 조명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21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디가 되는가? 배전반, 분전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 숨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4번에 은폐된 장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은폐된 장소. 22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실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캐비넷에 여러 가지 MOF나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설비들이 이제 있어요. 차단기, 전력량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큐비클 방식이라고 합니다. 큐비클. 한자식은요, 폐쇄식 배전반. 이렇게 얘기하죠. 큐비클 방식, 폐쇄식 배전반. 22번의 답은 3번이죠. 23번. 지중해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수도관로 이용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를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몇 옴이 답이냐? 3옴이 답이에요, 사실은. 수도관로는 3옴이 안 될 때 우리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기계기구의 철대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여기에 철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강화됩니다. 2옴이 됩니다. 2옴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접지 저항은 2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 2번이에요. 24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단독으로 할 거냐, 좀 전압 비슷한 것끼리 묶을 거냐, 공통.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할 거냐, 통합. 그래서 단독, 공통, 통합은 다 접지 시스템의 종류예요. 근데 4번의 피레이 시스템은 해당 없습니다. 25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뭐냐? 접지가 어스 아닙니까? 어스? 접지 저항 테스트 하는 거는 어스 테스터죠. 그래서 매거, 이거는요, 절연 저항 테스트 하는 거죠. 접지 저항, 어스 테스터, 절연 저항, 매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5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26번.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감전을 방지한다. 맞아요. 2번에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한다. 아니요. 이 문제도 너무 자주 나와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전로의 대지 전압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억제하죠. 그렇죠? 2번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3번에 보호 계전기 동작을 확보한다. 오케이. 4번에 이상 전압에 억제한다. 오케이.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7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은 전주를 일단 세워요. 세우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건주공사라고 합니다. 전주를 세우는 거를 건주공사하고 옆에다 뭘 이렇게 장치해요. 뭔가 변압기 같은 걸 붙여요. 그걸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건주공사, 장주공사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28번. 고압 전선과 저압 전선이 동일 지지물의 변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저압 전선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가? 저압 전선의 위치는요. 이렇게 고압 전선과 여기 위로는 이제 고압이 가고요. 보통 이제 아래에 저압 전선이 가죠.
아래 저압전선이 가니까 우리가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의 차이를 본다면은 고압이 위로 가고 저압이 아래 간다. 저압전선은 고압 아래에 위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사람은 위치하는 곳에는 전압이 낮은 것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전선 아래로 위치합니다. 29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해야 되는서는 안 된가? 여기 발판 볼트 같은 거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해서는 안 됩니까? 1.8미터 아래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1.8m보다 더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30번. 다음 심벌 명칭은 무엇인가? EQ라고 하는 것은 earthquake.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Q 하면은 지진 감지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31번.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 여기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 위에다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좀 써주세요. 예전에 이름이 연접 인입선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저압 연접 인입선으로요. 자, 이거는 분기하는 점에서 몇 미터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까? 100미터 초과하면 안 되겠죠. 100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폭 5미터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옥내를 관통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말이 있죠. 연접 인입선일 때 세 가지 딱 지켜야 되겠죠. 100미터, 그 다음에 5미터, 그리고 옥내.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0미터, 5미터 하면은 답 4번이 됩니다. 32번.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거. 전원은 두 가닥 들어가야 되겠죠. 3로 스위치 각각은요. 세 가닥씩 3로 스위치니까 세 가닥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닥, 세 가닥, 세 가닥. 어떤 그림이 맞을까요? 4번 그림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죠. 33번. 두 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는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이제 완전히 잠가버리는 거. 서로 락을 걸어버리는 거. 상호 락을 건다 해서 이걸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하죠. 인터록 회로. 답은 2번이 됩니다. 34번.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장소의 열에 의해서 작동하는 화재 감지기는 무엇이 되는가? 일정한 열에 의해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일정 상승률 이상 될 때 동작하는 거죠. 35번. 선택 지락 계정기 SGR이에요. 용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회선에서 문제가 된 회선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 지락 계정기가 하는 일입니다.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이게 3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36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궤조면상 몇 미터야 되는가? 자, 근데 이 문제 나오잖아요. 철도 나오면요. 철도는 항상 얼마냐? 6.5m 기억하시면 됩니다. 철도는 6.5m. 아셨죠? 철도는 6.5m. 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영상별류기. ZCT. 그래서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어떻게 누전을 차단하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가 있으면은 유도기 전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ZCT가 하는 역할이죠. 영상 별류기의 역할입니다. 38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를 일컫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PLC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39번.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이 얼마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는요. 동작 전류가 30mA예요. 그리고 0.03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30mA라는 것은요. 0.03A라는 얘기죠. 0.03 똑같아요. 0.03A가 0.03초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30mA 똑같은 말이죠. 0.03A. 40번. 다음 중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발신기, 수신기, 감지기 이런 것들은 불났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1번에 비상 콘센트 이거는 이제 불 끌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비상 콘센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총 120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문제 이해 안 되는 거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운동하시거나 혹은 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영상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이어폰을 꼽고 귀를 계속 쫑긋 세우면서 들어보시면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것대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기도 다산에듀 그리고 다산전기학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